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을 부탁해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부동산에 대해선 꾸준한 인기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이렇게 양옆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정원 이사님, 최준영 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정헌 이사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 그중 빌딩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정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초 지식부터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관가하는 것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베이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베이직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옆에는 부동산계 아이돌이죠. 최준영 팀장님 모셔볼게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최준영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테니까요. 1시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들어갈 때 땅의 가치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건물 이야기하는데 땅의 가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땅의 가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지금 건물을 사고 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건물만 사고 판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건물의 가치는 사실 신축 비용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도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사실 땅의 가치만 남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은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비용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 역시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의 가치만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마 유명한 강남이나 서울 중심부 쪽, 그쪽이 되겠죠. 네, 서울 중심부 쪽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 있다, 시골이 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좀 나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될까요?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은 극명한데요. 무조건 도시 지역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 지역이 도시 지역의 땅값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 시골 지역이 도시 지역의 땅값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도시 지역이라든지 그 내에서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좀 나눌 것 같거든요. 네네.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자세하게 세분을 21개 정도의 용도 지역으로 땅을 구분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험 칠 때 달달달 외웠던 건데 어떤 시험 칠 때요?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네. 네네네. 도관농자, 주상공록 이렇게 달달달 외웠던 건데 우선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보는 용도 지역이 되겠고요.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상업 기능을 하는 지역인데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업을 하는 지역이고 녹지지역은 이렇게 보존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존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좀 찝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서울 지역에 빌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만 눈여겨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중에서도 준공업지역 정도가 되겠는데요. 요 3가지를 보시고 이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정도를 보시고 어느 용도 지역이 조금 많이 지을 수 있겠냐, 적게 지을 수 있겠냐 정도만 구분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많이 지을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비싸게 쳐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같은 입지 기준으로는 이런 토지의 용도 지역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역별로 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건폐율, 용적률 이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 제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의 패자는 더플 패입니다. 그래서
대지를 어느 비율만큼 덮을 수 있냐. 용적률의 적자는 쌓을 적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나 뚱뚱하게 지을 수 있냐. 용적률은 얼마나 길게 지을 수 있냐 정도로 개념을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뚱뚱하게 지을 수 있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이거 혹시 이사님께서 그려오신 걸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적은 건데요. 이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은 알겠어. 근데 건폐율이 높게 짓는 건가, 건폐율이 넓게 짓는 건가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렇게 몇 번만 적어 보시면 사실 평생 건폐율 용적률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니은을 길게 느려뜨려서 건폐율이 넓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구나. 용적률의 요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용적률이 높게 지을 수 있는 비율이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평생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네, 얼마나 뚱뚱하게 넓게 짓느냐, 얼마나 길게 높이 짓느냐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넓게 짓는 건물이 더 비싼가요? 아니면 좀 길게 높이 짓는 건물이 좀 더 비싼가요? 그거는 사실 1층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1층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로 조금 바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층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층 많이 지어서 임대를 많이 놓는 또 상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권은 용적률이 더 중요하겠죠.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꼬마 빌딩에 대해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는데 꼬마 네. 빌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냥 한없이 작은 빌딩만 꼬마 빌딩인 건지 아니면 비싸기가 얼마까지를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건지 그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주변 분들이 많으세요. 꼬마 빌딩이라는 게 딱 정의가 있나요? 사실 꼬마 빌딩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라기보다는 의미적인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50억 언더를 꼬마 빌딩이라고 본다. 또 어떤 분들은 연면적 200평 언더를 꼬마 빌딩으로 본다. 이렇게 개개인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큰 빌딩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빌딩의 그런 개념을 꼬마 빌딩이라고 소위 저희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딩을 분류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은 그러면 그 좋은 빌딩을 잘 찾기 위해서 답사도 자주 다니시나요? 그럼요. 최근에 가셨던 답사 가운데 가장 여기는 좀 너무 괜찮은데 하셨던 곳 있으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성수동을 다녀왔는데 네. 성수동은 지금도 너무 핫한 지역이고 성수동 좋은 동네예요. 성수동 좋은 동네다라는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준영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동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오셨을까요? 한 3개월 전에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이요? 그때 네. 사람 북적북적 하던가요? 그때 너무 많았고요. 일단 연무장길, 메인 도로 위주로는 대기업들도 되게 많이 임차되어 있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통 화장품 회사들이나 네네. 패션 회사들 이런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유치되어 있고 그에 따른 20대, 30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럼 네, 젊은 맞습니다. 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비싸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성수동보다는 오히려 그 살짝 비껴간 군자라던가 망우라던가 상봉이라던가 거기가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실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완전 아니다. 네. 준영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면 지금 그럼 성수동이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저는 요즘 성수동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가에서요? 네네. 어떤 부분을 밀어주고 있나요? 최근에 IT 전략 정비 지구라고 해서 성수동이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네. 용적률이 400%로 높은 땅이에요. 근데 그 용적률을 400%에서 480%까지 완화해주는 규정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R&D나 IT 사업들이 성수동에 사옥을 매입했을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는 정책도 최근에 발표가 됐고, 이 정도면 지금도 핫하디 핫한 성수동인데 이렇게 완화 규정까지 나오게 돼서 저는 성수동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성수동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수동은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살짝 우회해서 건대 입구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건대 입구 쪽은 사실 저는 그냥 건대 입구 유동인구 많고 네. 놀긴 좋은 동네 대학로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이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꼬마 빌딩 투자할 때 그 지역적으로는 매력도가 덜 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라면 건대 입구는 투자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도 성수동. 네, 이미 건대 입구는 많이 올라와 있고 임대료 수준이 사실 뭐 성수동만큼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대로 간다고 가정을 하는 한에서 네네. 저는 성수동에 안 살 것 같아요. 성수동에 안 살 것 같아요. 네네. 네, 건대 쪽은 네, 네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건대 쪽보다는 성수동이 그래도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요새 대학가가 예전만큼 막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대학가였다면 정말 1층에 빼곡하게 채워졌을 법한데 최근에 뭐 건대 입구라든지 해화동이라든지 마치 우리가 늘 가던 대학가가 그렇게 좀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소연 아나운서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이라뇨?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예, 예. 옛날에 몇 반까지 있었어요? 저희 8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8반까지 몇 있으셨어요? 반까지 있으셨을까요? 저는 16반까지 있었거든요. 혹시 차이가 꽤 나는 건가요? 네. 예. 제가 16반까지 있었고 이제 이소연 아나운서님은 8반까지 있었고 지금은 더 적지 않을까요? 몇 반까지 있을까요? 혹시 네. 조카 뭐 4반, 4반. 4반까지밖에 없다고요? 네네. 그렇게 있는 학교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 대학 가기 조금 더 많이 쉬워지겠네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용적률 건폐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봤고요. 다음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레버리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부동산 레버리지 좀 알아봐야 될까요? 우선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아요. 네. 뭐 LTV, DSR 그리고 투기 가열 지구에 15억 초과한 주택은 대출이 안 됩니다. 네.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빌딩은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베이직 그런 방송이니까 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투기 가열 지구에 매매가 20억, 감정가 2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매매가 20억, 탁감가 20억의 빌딩이 있어요. A는 아파트를 사고 B는 빌딩을 샀어요. 그리고 2년 후에 25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투기가열지구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되니까 20억 아파트를 20억을 주고 샀을 겁니다. 현금을. 그러면 2년 후에 25억에 팔았다고 하면 5억의 차익이 있겠죠. 그러면 20억으로 5억을 번 거니까 자본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네요. 되고 그리고 다시 20억짜리 빌딩은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되죠. 그래서 뭐 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20억에 80%면 16억이니까 4억만 있으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억으로 5억을 번게 된 거니까 자본 수익률은 한 125%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레버리지를 주거용 부동산보다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비슷한 원리로 임대 수익률도 이제 비슷하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대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저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 부동산보다 레버리지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부동산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자본을 적게 들여서 대출을 통해 더 큰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즉 소유하고 있는 자금에 비해서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연예인들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들어 뭐 건물 200억 매입을 했다. 빌딩 매입을 했다. 근데 180억이 대출이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과 아파트는 좀 대출에 대한 비율이 좀 다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법인이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이 중과세, 취득세 중과 최고세율을 때려버립니다. 법인이 주택 매입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의 규제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두가 여기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거뒀다,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투자 사례도 뭐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가 아니더라도 좀 부족했다,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예가 좀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중에 혹시 강호동 씨라고 아세요? 너무 유명하시죠. 네. 잘 최근에 건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강호동 씨가 가로수길의 건물을 141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160억 정도에 매각을 하셨는데 사실 한 5년 만에 그렇게 매입과 매각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5년 전에 141억을 투자를 하시고 지금 161억이면 20억 정도의 수익은 굉장히 아쉬운 투자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죠. 차라리 가로수길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세로수길이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의 건물을 샀다고 하면 20억보다는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5년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주식 투자도 1년이면 장기 투자로 이제 꼽고 있거든요. 너무나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5년 만에 매입과 매각이라고 하면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텀 같아 보이는데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5년은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영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자분께서 나는 5년보다는 좀 더 짧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짧게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길게 롱텀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매수 고객님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저는 그래도 5년 정도는 갖고 가실 수 있을 만한 건물들을 매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사실상 매물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좀 텀을 두고 우리가 투자 관점을 세워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은 너무 막 2년 뭐 이렇게 짧게 보시기보다는 최소한 5년 정도씩은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 정도 오래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건물을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짧은 텀보다는 롱텀을 두고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물에 한해서는 대출이 조금 더 제한이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할 때 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현금 흐름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 정확한 캐시플로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내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다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기초 가이드인 만큼 제가 좀 세세하게 좀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맥스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을 그 건물의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억이 있으면 맥스로 50억까지는 볼 수 있는데 80%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취득세나 뭐 중개수수료나 등기 비용이나 여러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80%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 나의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내 매출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리고 내가 낼 세금까지 그리고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네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매입하고 싶은 건물의 임대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임대 수익, 관리비 그리고 관리비 지출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 후에 은행에 가셔서 그 건물 브리핑 자료와 내 개인 정보를 주면 이 건물을 담보로 얼마, 신용등급, 신용대출 얼마, 그리고 금리 몇 %, 이렇게 이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에서 내 이자가 상쇄가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 캐시플로우를 대입을 해서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야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공실에다가 이자까지 오르게 되면 사실 최근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나의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공실 최근 문제가 많이 비롯되고 있죠. 이자도 발목을 잡고요. 참 힘듭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억짜리 건물인데 150억에 제가 팔았습니다. 네네. 여기서 세금은 그러니까 50억이 이익인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어느 정도로 떼고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아,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네.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고 50억의 차익에서 뭐 보유 기간만큼 공제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겠죠. 그리고 150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150억에 대해서 0.9% 이내 협의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금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토지 평단가, 연면적당 평단가. 사실 평단가는 저희 주식 방송할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에서 쓰는 의미랑 좀 비슷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될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네, 완전 같은 의미고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강남 신사동에 그냥 전향한 이면 지역에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도 뭐 강남 신사동이라고 하면 200억대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거기서 20억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가격일까요? 그렇지 않은 가격일까요? 신사 20억이요. 근데 사실 저도 지난주에 부동산 방송을 한번 찍어봤단 말이죠. 네네. 따져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층짜리 건물이냐, 아니면 뭐 새 건물이냐, 리모델링이 잘 된 건물이냐, 좀 예쁘게 생긴 건물이냐, 뭐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느냐, 역세권이냐, 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20억,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신사동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나운서님께서 건물의 특성 중에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개별성이요?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억이다. 그러면 토지가 몇 평이냐라고 되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억대 건물이에요. 근데 토지가 10평이야. 네. 그러면 평당 2억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20억인데 대지가 40평이에요. 그러면 평당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5천만 원, 강남 신사동의 주거 지역에 5천만 원 정도면 입지를 불문하고 좋은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매매가에서 내 토지 평당가를 나눠서 내 토지 평수를 나눠서 그런 평당가를 구해야만 이런 비교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덩어리를 비교하는 것보다 20억이면 굉장히 좋은 덩어리긴 해요. 신사동에서 20억이면 굉장히 좋은 덩어리긴 한데 만약에 토지가 10평이면 좋은 평당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싼 10평이라고 했을 때 비싼 물건이 되는 거겠죠. 네. 네, 평단가 일단 뭐 평수와도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준영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평수라고 했을 때 신촌의 20억짜리 건물 그리고 강남의 5억짜리 건물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신촌의 20억짜리 건물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신촌의 20억짜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남의 5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강남의 보통 평당가가 한 1억 정도씩 할 텐데 네. 그러면 5평. 9평. 네. 네. 그리고 그럼 건물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건물의 네. 활용도가. 이렇게 되면 임차를 유치하기도 힘들 거고 네, 딱 들어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신촌을 매입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신촌 20억짜리, 강남 10억짜리 어디가 더 나을까요? 강남에 우선 제가 키거든요. 아, 네. 네, 강남의 이거 말씀이시죠? 네. 네.
뭐 분양상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강남에 10억짜리 건물이 일단 없어서 저도 예, 네. 저도 신촌을 하겠습니다. 신촌에는 20억짜리 건물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돈을 잘 모아서 두 분께 건물에 대한 상담을 꼭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희보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을 때는 최소 단위 2억 정도만 있어도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준영 팀장님, 2억짜리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어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으실까요? 중구나 종로구 쪽에 굉장히 작은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중구나 종로구요. 네. 나눠져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물들 저는 매입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면 중구 쪽에 그래도 봐볼 만한 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 자, 그럼 이사님, 네. 2억짜리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사님, 저 건물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근데 제가 T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2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을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사고 싶어서. 물론 놓친 것도 있지만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보셔도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진정한 주식 고수 그리고 진정한 부동산 고수는 이 적은 금액으로도 이제 2억짜리를 200억으로 이제 뻥 튈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좀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2억은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최소 그러면 어디까지는 좀 있어야지 마음에 들 만한 건물이 있을까요? 사실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2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저도 일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6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2억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건물을 처음 봤어요. 어디에 있어요? 신당동에 있었는데 네. 제가 놓쳤습니다. 그걸. 왜 놓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슬픈 예. 에피소드가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거래 사례 비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거래 사례들이 있을까요? 뭐 좋았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참 아쉬웠다 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거래 사례 비교는 뭐 그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거래 사례 비교도 될 수 있겠지만 평당가를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배웠잖아요. 이 평당가를 알아야 그 거래 사례를 보고 내 건물이 비싼지 싼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달았고, 요 평당가의 개념을 안다고 하면 이제 어플이 있어요.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그 사이트 두 개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PPT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네. 밸류맵이라는 자료고요. 밸류맵이라는 자료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지금 뭐 22년도 압구정역에 보시면 뭐 이렇게 연도와 금액대가 있습니다. 이 거래된 금액과 거래된 연도를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들과 비교를 해서 이게 싼 거구나 비싼 거구나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요거랑 또 부동산 디스코라는 앱이 있어요. 부동산 디스코요. 네. 예, 요거는 부동산 디스코라는 앱인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요 둘 중에 더 정감이 가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둘 중에 더 정감이 가는 걸 쓰면 된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밸류 맵이랑 디스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이 더 비싼지 아니면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소식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정말 더 다양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저희가 쉬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개별성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개별성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개성이 다르다. 이런 뭐 개별성인지 어떤 걸 개별성이라고 우리가 건물에서 한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평당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평당가로 거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개별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평당가만으로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는 비교적 시세가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뭐 로얄층은 로얄층끼리,
저층은 저층끼리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많이 다릅니다.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블럭에 건물 3개가 있습니다. 남도로를 끼고 있는 이제 건물이 3개가 있고 제 건물이 중간 건물입니다. 근데 이 중간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은 가치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이게 그 쭉 봤을 때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같지 않을까요? 한 블럭이라고 했고 제가 남도로를 낀 건물이라고 했는데 제 건물 옆 건물은 코너 건물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면 도로를 낀 건물보다는 코너 건물의 가치가 더 높을 수 있고 제가 남도로에 있는 건물이고 맞은편은 북도로에 있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건축법에서 건물은 북도로에 있는 건물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북도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북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는 건물인 거죠. 내 건물 북쪽에 도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냐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은 원래 북에서부터 정북 사선 방향에서부터 후퇴를 하고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건물 앞에 북도로가 있으면 건물을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 건물은 중앙에 있는 건물이고 양쪽 건물의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가치가 다르고 내 건물은 용적률이 낮은데 옆에 있는 건물은 2003년 이전에 지어서 용적률도 이제 이득을 봐서 지었어. 내 건물은 주차 대수가 이런데 여기는 주차를 잘 구비해놨어. 내 건물은 이런데 옆에 있는 건물은 승강기가 있어. 이렇게 이걸 개별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평당가를 보고 비교를 하되 그런 개별성을 입혀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설 명절에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놀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소연아 주식 좋은 거 있으면 찝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취임을 했으니까 이게 좋을 거고 뭐 조선 쪽이랑 방산이랑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사님처럼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런 게 네네. 좋고 이런 기준을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저희 이모부가 소연아 언제 그걸 공부하고 있어? 03817 찝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은 있는데 내가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 말도 들었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이사님께서 좀 찝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100억대를 가지고 계신 자산가세요. 어디가 가장 좀 좋을까요? 100억대.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성수동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실 해고 팀장님은 신사, 강남 이쪽 얘기를 그래도 강남으로 돌아간다. 강남 최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수동 원픽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수동 원픽은 아니고요. 네. 저도 강남이라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수동에 대한 제 견해는 정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수동에 정말 좋은 아파트 많잖아요. 뭐 트리마제도 있고 최근에 굉장히 나와서 인기를 끌었었던 환승연애 나오셨던 그런 출연진 분들도 거기 되게 많이 산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거기서 좋은 로열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성수동에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현금이 많다. 그러면 아파트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필수재고요. 건물이 필수재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면 아파트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팔아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준영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100억대 건물, 성수동에 있는 100억대 건물 어디가 조금 더 투자 판단할 때 좋을까요? 저는 100억대라고 한다면 저는 강남을 선택할 것 그래도 같습니다. 강남인가 봐요.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의 강자라서 그런 걸까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평당 2, 3억 기본으로 부르고 있고 100억대라고 하면 그래도 건물이 좀 규모가 작아요. 그래도 100억인데도 작다고요? 네, 성수동 같은 경우는 땅 필지 자체가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서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동네고 1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강남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수동이랑 여의도 중에서는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대형 건물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요. 필지 분할들이 되게 크게 되어 있어서 네. 100억 정도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2억도 많지가 않은데 100억도 많지가 않다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좀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개별성과 더불어서 공부 서류라는 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부가 스터디인가요? 어느 공부 서류인가요? 그 공부 서류가 이제 스터디의 공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그리고 뭐 토지 대장, 뭐 이런 지적도 등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공부 서류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건물의 공부 서류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이제 그 대장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어떤 거냐면 내 건물에 있는 스펙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뭐 대지 면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연면적은 얼마인지. 연면적이라고 하면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총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연면적, 그리고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주차장은 몇 대인지, 승강기는 있는지, 뭐 이런 내진 설계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건물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을 한번 볼까요? 예, 이 토지 대장은 사실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뭐 내 지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매입하는 건물이 지목이 맞는지, 그리고 면적이 맞는지, 이런 것들 정도 보시면, 주소가 맞는지, 이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이소연 아나운서님, 토지에는 토지 대장이라고 되어 있고, 네. 건축물 대장에 보면 대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이 대지와 토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대지와 토지요? 네. 일단 토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흑토자를 써서 뭐 토양, 네네. 땅, 네네. 대지 글쎄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저도 모르겠어요. 실무에서도 크게 구분하진 않아요. 근데 토지가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살짝 맞춘 것 같습니다. 네네. 맞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맞추셨고, 그리고 요 지금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있고 그 필지 안에서 건축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m 도로에 이제 내 건물이 있습니다. 3m 도로에. 근데 이 건물이 끼고 있는 도로는 최소한 4m는 돼야 돼요. 근데 3m라고 사실 부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너는 그러면 다음에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뒤에서 지어, 1m 후퇴해서 지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토지 대장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고 계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반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드라마 눈물의 여왕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다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봤었던 장면이 재벌가예요. 재벌가인데 거기 김지원 씨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어머니 건물과 땅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살짝 창문을 좀 열고 그러면 거기를 좀 침범하게 되는 그런 거였었나 봐요. 그게 진짜 우리가 걸려고 하면 걸 수가 있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좀 봐주나요?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그래서 저희가 땅의 건폐율을 지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100평이면 건폐율이 50%잖아요. 그러면 100평에서 50%만 지어. 그러면 50평만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꽉꽉 채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건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00평 토지에 건폐율이 100%면 이제 100평을 지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중심 상업지가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마 조례마다 다른데 90%일 거예요. 그거는 중심 상업지, 가장 이제 번화한 지역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거고, 상업 지역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주거 지역은 보통 60%가 제일 커요.
60%가 최대고 50%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이제 설정을 해두는 거고, 옛날 건물은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짓기는 쉽지 않죠. 그럼 제 친구가 수원의 화성행궁 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90년대생인데 벌써 건물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마침 화성행궁 같은 곳은 사실 이제 유적지 문화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졌었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못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유가 있나요? 그 정확한 건축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문화재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죠? 문화재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러죠? 저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네, 제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했었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부시고 새로 지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못 넣는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유적지고 그 근처에는 법적으로 그게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었었던 건물은 이전에 지었으니까 그게 문화유적지가 되기 지전에 지정이 돼서 엘리베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 다시 부수고 짓게 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워서 이전에 지어놨었던 건물들의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네.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그 필지에 대한 제한 사항들을 적어 놓습니다.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7층 가로구역별 뭐 최대 높이 지역, 뭐 별의별 규제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뭐 시도에서 만들기 나름이고, 아마 토지에 그런 규제가 걸려 있지 않는가, 생겼지 않는가라고 예상이 드네요. 그런 네. 게 있지 않는가 예측이 되네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다시 한번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예요. 12시간 전에 나왔었던 속보인데 양도세와 취득세 폭탄 발목 잡던 꼬마 빌딩 개발 사업 활성화될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가구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꼬마 빌딩 신축 개발 사업이 막대한 양도 그리고 취득세 폭탄으로 침체가 됐었지만 올해 관련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지 주목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 용도 변경 후에 양도시 과세 기준에 대한 합리화 소득령에 따른 부분인데요.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 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 시점에서 매매 계약 시점으로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좀 개정이 된다라면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수요 좀 더 활성화가 더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과거에는 됐던 그런 세법 사항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제가 많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시에 이제, 매도인의 양도 시점은 계약시로 하고 매수인의 취득 시점은 잔금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 전까지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주택으로 매각을 해서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매수인은 근생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됐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해버리니까 과세당국에서 이거는 뭐 탈세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양도세가 너무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주택으로 나는 파는 거고 매입하시는 분은 근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건데 이게 탈세가 맞냐? 근데 이 해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매도인의 양도 시점을 계약일로 하고 매수인의 취득 시점을 잔금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건축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라서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역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대본에 없었던 질문인데도 바로바로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성수동 두 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영끌로 산 하지원 성수 100억 빌딩 5년 만에 41억 올랐다. 이거 투자 잘 하신 건가요? 진영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5년 만에 뭐 현금 투입 고려하면 굉장히 잘한 투자라고 보입니다. 2020년도에 75억 대출을 받아서 8층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손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거 한번 우리가 되짚어서 봤을 때 손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우려였을까요? 이거 당시에 말 많았어요. 정말요? 잘못 샀다. 막 엄청 말 많았어요. 근데 그 바로 옆 건물이 슈퍼주니어 동해 씨 아세요? 네. 동해 씨가 또 매입을 했어요. 하지원 씨는 거의 신축급의 건물을 샀고 동해 씨는 이제 완전 구축 건물을 샀는데 지금 신축급의 가격 구축 산 가격이 과거에 신축을 산 가격,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하지원 씨는 신축을 샀고 동해 씨는 구축을 샀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거는 그만큼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지원 씨 살 때 굉장히 말 많았는데 저는 굉장히 잘 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무장길 밑에 지금 거기 산 거거든요. 네. 거기 잘 사셨습니다, 하지원 씨. 잘 사셨다라고 하시는데 자, 잘 사신 데에 대한 이유 딱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뭐 오를 거고 뭐 잠재력이죠. 저는 축하드립니다, 하지원 씨.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처음 두 분 모두 방송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딱 한마디씩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네요. 예. 네, 조금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야기 다 못 풀어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 그때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용 팀장님, 네. 팀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행복한 방송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두 분 덕분에 너무 재밌는 알찬 소식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